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도와 강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가 올라가면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는 반대로 갑니다.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물가가 치솟아 버리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인플레가 2% 위로 고착할 우려가 있다. 환물을 끼얹으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관전 포인트를 항상 마음에 두고 시장을 지켜봅니다. 이번에 인하는 어디까지 갈까, 얼마나 내릴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시장을 실제로 조금 움직여 갑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릴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최종 어디까지 떨어뜨릴 것 같냐라고 하면 연준은 최종 3.4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했는데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3%까지는 떨어뜨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5.5에서 시작했으니까 250bp나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3%까지 떨어지면 앞으로도 200bp 이상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게 분기마다 계속 내린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연준은 그거보다는 덜했고요. 실제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한다는 거에 막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엄청나게 인하를 먼저 반영했는데 올해 초에 제롬 파월이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시 다 되돌려 놓고 금리가 또 올라갔다가 올해 4월까지 또 금리가 막 올랐었죠. 근데 과거의 보험성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직전 인상폭의 30% 정도 되돌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3.0에서 3.4 정도까지 내리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도와 강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잉 완화가 문제인데 제롬 파월의 데이터 디펜던트 성향 이것 때문에 시장에 보이지 않지만 위험이 쌓여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예고드립니다. 이거는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도 좋은 시장이 계속될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누적돼서 쌓이면 내년도 하반기 들어가서는 커다란 위험이 잠재하게 됩니다. 제롬 파월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50bp로 끌고 갔습니다. 사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때 보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FCI라 그래서 Financial Condition Impulse. 그러니까 금융 상황 지수라고 말하는 FCI라는 지수를 봅니다. 여기 뒤가 그로스죠. 이 그로스 지수를 보면 사실 과거의 침체, 이게 회색인데요. 침체 국면 정도까지 이번에도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그 지표들은 안 좋아지긴 안 좋아졌던 겁니다. 다만 내려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위협스러운 상황은 아닌 거죠. 보시면. 그러나 정도는 어때요? 과거에 침체에 갔던 정도에 까지도 갔었던. 그러니까 연준이 보는 금융 상황 지수, 그런 어떤 컨디션 지수로는 사실상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이는 거죠. 보시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준의 FCI G 지수에 됐을 때 침체가 왔던 적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 이때는 침체가 와버렸어. 요 지수인데.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50pp를 내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걸 어떻게 더 반영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칫하면 오해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제롬 파월은 어떤 걸 강조하는 사람이냐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거.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는 뭐냐면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이전에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은 이 모두 다 제가 이 사람들 시대에 똑같이 통화 정책을 여러분들 같은 분들한테 설명하고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투자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걸 강조하던 사람들이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매우 강조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옐런은 포워드 가이던스에 관련돼서 제도적으로 아예 정착시킨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린스펀은 자기가 내키면 기자회견합니다. 지금 요번에 제롬 파월은 어떻게 하죠? FMC 하고 나면 오후가 되면 기자회견을 반드시 하죠? 그린스펀은 FMC 하고 기자회견 안 한 때가 더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불러서 기자회견합니다. 버냉키는 중간쯤.
옐런은 더 자주 했고 제롬 파월은 처음으로 매번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때 기자회견 때 뭘 말해줬냐면 그 다음에 정책으로서 뭘 말하려고 했냐면 앞으로 어디로 간다는 걸 계속 말해주는 정책을 써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 격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부분 다 보시면 언제 나타났어요? 4개월, 6개월 뒤에 나타나. 지금 금리를 내려도요, 실제로 좋아지는 건 4개월에서 6개월 뒤부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정책 시차라고 합니다. 정책 시차가 있으니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짐이 보일 때 먼저 내리거나 먼저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OECD 리딩 인덱스라는 게 LEI라 그래서 선행지수예요.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한두 번 올랐을 때 금리를 올려줍니다. 보시면 타겟 레이트 금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금리를 올려줍니다. 선제적으로 경기가 막 이렇게 중간에 좋아져가지고 이때 올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면 그게 발견되면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올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선제적 정책 시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기자회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를 보면서 경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충분히 올라가서 이제 확신이 들 때가 아니라 올라가려고 할 때,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은 정반대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여러분이 몇 달 동안에는 지나간 한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보셨죠? 데이터를 보고하겠다. 데이터를 보겠다. 데이터가 나오면 달라진다. 데이터를 보고하겠다. 계속 이러죠.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말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 시차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써봤자 뒷북이 되는 게 경제입니다. 위험한 생각인데 여기 보시면 탐리라는 사람이 펀드스트랩 탐리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한 언제 했나요? 8월 23일이네요. 8월 23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Too dependent on data. 너무 데이터에 의존하는 사람.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패드의 결정력에 영향을 나쁘게 줄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제는 터졌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2018년도에 이 사람이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 들어가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에 한 번, 15년 12월에 한 번, 16년에 한 번, 17년에 4번, 18년에 4번 이렇게 17년에 3번 올렸나?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람 대구선 3, 4번 올렸는데 이때 이 사람이 데이터 포워드 가이던스적으로 했으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왜? 보세요. 여기 보시면 OECD 리딩 인덱스 선행지수가 이미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죠.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미 경기가 너무너무 더 이상 높아지면 안 되는 데까지 높아졌는데 계속 완화 정책을 썼어요. 뭐라고 했죠? 물가가 일시적일 거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까지 버텼어요. 그러고 나서 경기가 완전히 꺾어져서 어려워졌을 때 이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뜻은 뭐냐면 확인을 한 거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망가진 상태에 금리를 올려서 더 망가뜨립니다. 보시면 망가졌는데 더 올려서 더 주저앉게 만들어요. 이번에는 더 주저앉았지만 침체가 안 왔어요. 왜?
재정정책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재정정책에 의해서 침체가 방어된 거지 이 사람이 시기적절한 걸 써서는 아닙니다. 좀 너무 심하게 뒤늦게 올렸죠. 그래서 망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특별히 이거가 영향이 컸습니다. 보시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더 망가지면 침체 없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묘한 장점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플레이션이 폭등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도요. 나머지 국가가 불황에 들어가면 이거에 의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으면서 물가가 조절되는 거예요. 8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일본이 버블에서 망가지는 그런 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죠. 그 일본의 붕괴에 의해서 미국은 물가가 낮은 채로 10년간의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간 물가는 낮으면서 경기는 좋은, 그래서 이때 뉴 이코노미라는 말이 막 자랑스럽게 쏟아져 나왔던 때죠. 이제 침체에 빠지지 않는 새로운 경제 시대가 시작됐다. 막 이런 말 미국에서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가가 그 상황에서도 치솟아 오르지 않았어요. 왜? G2가 망가졌으니까요. 그럼 이번엔 어땠을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망가져서 이번 미국의 물가를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지는 걸 도와준 거죠. 이제 뒤늦게 중국이 부양해서 발산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디플레를 수출해왔어요. 중국의 디플레 수출이 미국의 물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보시면 원래 미국의 최고 물가 높았던 거의 10%가 됐던 그때의 물가에 상당 부분 상품, 그 다음에 상품이죠. 대부분 상품 관련된 그 물가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왜? 이 기간 동안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가를 상당히 잠잠하게 만들어줬어요. 공급망 변동도 있었지만 중국의 위축, 중국의 불행이 미국의 행운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준의 지금 제롬 파월의 과잉 긴축이 망가뜨리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롬 파월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고는 있지만 자칫하면 이 사람의 데이터 디펜던트 정책이 지금 같은 시대에는 상당한 타격을 이번에는 안 줬지만 다음번에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물가와 경기가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경기가 내려갈 때 물가가 같이 내려가요. 경기가 올라가면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반대로 갑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나빠져. 경기가 좋아질 때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물론 후행하겠죠. 대부분 물가가 올라갈 때 경기가 나빠지는 거에 의해서 완전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나. 이 70년대 70년 요때 그 다음에 그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경기는 박살나 있는 75년, 80년 이때 완전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완전 아주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최악이니까요. 고물가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물가와 경기가 엇갈려 역상관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 제롬 파월이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가가 치솟아 버리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보시면 제가 괜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70년대 아서 번즈라는 사람, 제롬 파월이 난 죽어도 아서 번즈가 되기는 싫다고 했는데 그 아서 번즈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물가를 보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버리고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를 내려버리는 그런 행동,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런 물가라는 데이터에 디펜던트한 행동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왔냐면 주가가 완전 경기가 상승하고 막 이럴 경기가 하락하고 경기가 하락하는데 긴축을 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서번지 때요. 이게 70년 78년도까지 보시면 이게 경기인데 이 경기가 나빠질 때 금리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보고 하니까. 물가는 어떻게 돼요? 이때 물가는 올라가 있는 거죠. 그쵸? 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때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가 더 박살납니다. 이때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가 더 박살납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를 올립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를 올립니다. 제롬 파월 보실까요?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를 올립니다. 제롬 파월 그러니까 볼코네요. 그런 상황. 아까 제롬 파월은 이렇게 했죠. 보시면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를 올리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를 올립니다. 왜? 물가만 봐야 하니까. 요때는 물가만 봐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만약에 앞으로도 물가만 보고 움직이게 될 경우 물가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하해 버릴 경우 고물가 시대에는 반대로 이 물가가 경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 경기가 지금 한참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로 가면 안 되겠네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금리까지 내리는 거죠. 금리까지 내려버리는 거죠. 보시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내립니다. 자, 여기서 점점점 경기가 좋아진다면 금리를 내려서 과잉해서 완화하는 거죠. 지금 50bp를 이번에 내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 아직 중립금리에 안 도달했다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내리게 될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안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리니까 불붙어 버립니다. 불붙어 버리면 불타오르니까 장이 빠르게 뜨긴 뜨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끝이 빨리 오겠죠. 만약에 이게 인공지능 버블 같은 거하고 만난다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막 묻지마 투자가 있는데 거기에 금리까지 내려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유동성이 커지면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중간 일단락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연준의 제롬 파월의 정책이 너무 과하게 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은 어려움이 있죠. 자, 그걸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있죠. 로리 로건이라는 댈러스 연은 총재가 오늘 아마 한 걸 겁니다.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 모든 게 불확실하다라는 거고 이 사람 인플레가 2% 위로 고착할 우려가 있다. 여전히 인플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은 거기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너무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칫하면 과잉 완화를 통해서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일시적으로는 끝이 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25년도 1년도 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겠지만 26년도는 굉장히 많이 하락시킬 수 있는 원래는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80년대 호황 있죠? 요 기간처럼 조금 내려오긴 하지만 또 오르고 조금 내려오지만 또 오르고 하는 이런 아주 장기적인 그런 호황이 올 수 있는데 반해서 제롬 파월의 과잉 완화는 이거를 깊이 내려가게 물론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겠죠. 하지만 깊이 내려갈 때 어떤 고통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죠? 이번에 최근 들어서 보면 이 22년도에 그죠? 금리를 이렇게 올릴 때 22년도에 주가는 어디까지 내려갔죠?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35% 하락했었습니다. 고통스럽죠. 지수가 35% 빠졌으니까 종목은 말로 할 수 없이 빠졌겠죠. 그런 측면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면 제롬 파월이 아무리 괜찮다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될 수도 있고 또 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내려서 불 붙이는 바람에 투기를 조장한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의 코멘트를 봐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사무치는 그런 그 실패하지 말자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랜 동안 연준의 이 통화 정책 말씀드렸죠. 이 포워드 가이던스, 그린스펀, 버네키, 옐런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통화 정책을 따라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오랫동안 내왔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했던 일시적이라는 걸 따라서 했다가 22년도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문사 시작하고 나면 6년 정도 지났는데 6년 동안 유일하게 22년도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고객들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같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는 그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들이 각각 가진 단점을 이해하는 거죠. 제롬 파월은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이론적인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린스펀이나 버네키, 옐런 같은 사람들은 실무주의자들인데 반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법학 전공이에요. 이 사람들 다 경제 전공입니다. 실무자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은 법학 전공입니다. 그리고 그런 펌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다르죠. 물론 실무 경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도 이론주의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찬물을 끼얹으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관전 포인트를 항상 마음에 두고 시장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장에 대해서 뭐 지금 보이는 것에 대비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비한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 사람이 말했던 내용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말했던. 그래서 강하게 말하면 강하게 말할수록 너무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